아버지, 어머니 장례식도 끝났으니 이제 현실적인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강민호는 아직 아내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거실 소파에 앉아 딸 수진의 말을 듣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지 겨우 2시간. 상복도 벗기 전이었다. 무슨 얘기? 민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사흘밤을 꼬박 세우며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목이 상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3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잃은 슬픔이 목구멍을 짓눌렀다. 보험금이랑 집 문제요. 사위 재훈이 끼어들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민호에게 돌렸다. 엑셀 시트에는 세세한 숫자들이 빼곡했다. 장모님 보험금이 3억, 퇴직금 합치면 약 3억 5천. 여기 이 집 시세가 12억 정도 되고요. 합치면 총 15억 5천 정도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장인어른 혼자 사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관리도 힘드시고 장인어른은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나눠서. 재훈아. 민호가 조용히 사위의 말을 끊었다. 네, 장인어른. 내 아내 장례식 끝나고 2시간도 안 돼서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나? 재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저희도 수진이 회사 운영하느라 빚이 얼마나 많은데요. 민수도 프리랜서로 겨우 먹고 사는 형편이고 아버지는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민호는 아들 민수를 봤다. 30대 중반의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동의를 의미한다는 것을 민호는 알았다. 수진아. 네, 아빠. 너도 같은 생각이냐?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우리도 이런 얘기하기 싫어요. 근데 현실이 그래요. 제 회사 다음 달에 투자 못 받으면 문 닫아야 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이에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다. 생각 좀 해볼게. 장인어른. 재훈이 다급하게 불렀다. 생각하실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다 저희한테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미리 정리하시는 게. 정리? 민호가 돌아섰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져 있었다. 내가 죽기도 전에 내 재산을 정리하라고? 내 아내 장례식 끝나고 2시간 만에? 그런 뜻이 아니라 나가라. 다들.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무서울 정도였다. 아빠, 나가라고 했어. 세 사람이 머뭇거리다가 결국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민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텅 빈 집을 둘러보았다. 아내가 좋아하던 화분, 함께 고른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그녀의 흔적이었다. 여보. 그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이 저것들한테는 그저 나눠 가질 숫자에 불과했나 봐. 그날 밤 민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것이 그를 짓눌렀다. 바로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새벽 5시 민호는 잠옷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걷고 싶었다. 3주 후 민호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다. 자식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나중에는 대놓고 재산 얘기를 꺼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집 매물로 내놓으셨다던데 저희랑 상의도 없이요? 아버지 혼자 결정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민호는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다. 집 근처를 벗어나 낯선 동네를 걷는 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른 길을 걷다가
민호는 낯선 건물 앞에 멈춰섰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다. 1층은 오래전에 문을 닫은 듯한 서점, 2층과 3층은 비어 있었다. 건물 전체가 을씨년스러웠다. 그런데 그 을씨년스러운 건물 앞에 한 젊은 여성이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민호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가 그리던 것이 보였다. 설계도였다. 건물의 인면도와 평면도가 스케치북에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다. 뭘 그리고 있나요? 민호의 물음에 여성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여기 자주 와서. 그녀가 황급히 스케치북을 덮으려 했지만 민호는 이미 그림을 다 봤다. 건축학도세요? 아니요. 예전에 건축 공부했었는데 이젠.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민호는 그녀의 허락도 없이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30년 넘게 건축가로 살아온 그의 눈에 그 그림은 보통이 아니었다. 1층은 독립서점으로, 2층은 북카페로, 3층은 작은 갤러리 공간으로 낡은 건물의 구조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설계였다. 이거 직접 그린 거요? 네. 그냥 취미로요. 취미치고는 수준이 상당한데요. 이 건물로 뭘 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낡은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서점이요. 독립서점. 사람들이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고 가끔은 작은 전시나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 동네에는 그런 곳이 없거든요. 왜 과거형이죠? 만들고 싶었어요가 아니라 만들고 싶어요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전 대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등록금은커녕 빚만 잔뜩 남겨두시고 돌아가셨죠. 지금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면서 빚 갚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 와서 설계를 그리는 거요? 네. 바보 같죠? 할 수도 없는 일을 매일 아침 와서 그리고 있으니까. 민호는 다시 스케치북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쳤다. 이 젊은 여성은 돈도 없고 기회도 없지만 꿈을 버리지 않았다. 반면 그의 자식들은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부모의 재산만 노렸다. 이름이 뭐죠? 이지은이요. 지은 씨, 내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어요? 네. 만약, 정말 만약에 말이에요. 누군가 이 건물을 사서 당신에게 맡긴다면 정말로 이 꿈을 이룰 수 있겠어요?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무슨, 대답만 해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은은 한참을 멍하니 민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아니, 하고 싶어요. 정말로. 민호가 미소를 지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다.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 여기서 다시 만나죠.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네. 아니, 잠깐만요. 어르신 성함이라도. 강민호. 은퇴한 건축가예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나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 드디어 찾았구려. 당신이 정말 투자해야 할 것을. 다음 날 아침 7시 민호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지은은 이미 와 있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잔 듯 눈밑이 거뭇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못 주무셨어요? 민호의 물음에 지은이 멋쩍게 웃었다. 네.
계속 생각이 나서요. 어제 하신 말씀이. 농담 아니에요. 민호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다. 이 건물 어젯밤에 알아봤어요. 주인이 해외에 나가 있어서 급매로 내놓은 지 1년이 넘었더군요. 시세의 60% 정도면 살 수 있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건물을 사겠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맡기겠어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그건 저를 어제 처음 보셨잖아요. 저를 어떻게 믿으시고 믿을 만한 사람은 많이 봤어요. 35년간 건축가로 살면서 민호가 건물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진짜 꿈을 가진 사람은 드물더군요. 당신 눈에는 그게 보여요. 간절함.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간절함.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호가 지은을 똑바로 쳐다봤다. 첫째, 모든 설계와 운영은 당신이 전담해요. 난 투자자일 뿐이에요. 둘째, 수익이 나면 6대 4로 나눠요. 당신이 6, 나는 4. 셋째, 최소 3년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해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큰 돈을.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아내가 3주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죄송합니다. 장례식 끝나고 2시간 만에 우리 자식들이 유산 얘기를 꺼냈어요. 집을 팔아서 나눠 가지자고. 자기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지은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35년을 아내랑 모은 돈이에요. 우리가 함께 산 집이고. 근데 그것들한테는 그저 나눠 가질 숫자였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자식들한테 돈만 줬지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걸. 꿈을 이루기 위해 땀 흘리는 것,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기쁨, 그런 걸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한테? 네. 당신한테 투자하는 건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내 자식들한테 주는 마지막 수업이에요.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걸, 진짜 가치 있는 건 다른 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해요. 저 사업 경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럼.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제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여기 와서 설계를 그렸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민호가 손을 내밀었다. 어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낡은 건물을 이 동네 사람들이 사랑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는 거. 위험하지만 의미 있는 모험. 지은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이게 사기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민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후회 안 하시게 해드릴게요. 꼭요. 알아요. 믿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악수를 나눴다. 서로를 알게 된 지 24시간도 채 안 된 시점이었지만 묘하게도 둘 다 확신이 있었다. 이건 올바른 선택이라고. 3일 후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건물 매매 계약서와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다. 강 선생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8억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네, 확실합니다. 최소한 담보라도 잡으셔야죠. 만약 그 사람이 도망가면. 도망 안 가요. 난 확신해요. 하지만 그때 지은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다. 죄송해요. 늦었어요. 아니에요. 어서 앉으세요. 지은이 자리에 앉자 파일을 펼쳤다. 그 안에는 빼곡한 사업 계획서가 들어 있었다.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만들었어요. 서점 운영 계획, 예상 수익 모델, 위험 요소, 마케팅 전략.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넣었어요. 변호사가 계획서를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거 수준이 상당한데요? 전 건축만 공부한 게 아니에요. 경영학도 부전공했고 서점에서 3년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실무도 배웠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은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서 보완할 거예요. 민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계약서 작성하죠. 계약서 작성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건물로 향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 건물은 민호의 소유였고 지은은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다. 첫 번째로 뭘 할까요? 지은이 물었다. 청소부터 해야죠. 이 오래된 먼지부터 털어내고. 두 사람은 그날부터 매일 건물에 나와 청소를 했다. 50대 중반의 남자와 20대 후반의 여자. 나이도 배경도 달랐지만 묘하게 호흡이 잘 맞았다. 민호는 지은에게 건축의 실무를 가르쳤고 지은은 민호에게 젊은 세대의 감각을 알려줬다. 요즘 사람들은 단순히 책만 파는 서점은 안 가요. 경험을 파는 곳에 가죠. 이 공간 자체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해요. 인스타그램? 아, 죄송해요. 제 말은 농담이에요. 나도 알아요. 그 정도는. 두 사람이 함께 웃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딸 수진이 서 있었다. 아빠, 수진아? 어쩐 일이야? 아빠, 건물 하나 사셨다면서요?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어떻게 알았니? 아빠 통장 조회해 봤어요. 제가 인터넷 뱅킹 공동 인증서 갖고 있잖아요. 허락도 없이? 아빠 8억이에요. 8억. 어떻게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큰 돈을 쓰세요? 내 돈인데 상의를 왜 해? 아빠 돈이 곧 저희 거잖아요. 순간 민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뭐라고? 아,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사기당하시면 사기라니? 아빠 3주 전에 처음 본 사람한테 8억을 투자하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민호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수진이 그 뒤를 따랐다. 아빠,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어디 사는지, 가족은 있는지, 진짜 능력이 있는지. 이지은, 29살. 건축학과 중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5년 전에 재혼해서 제주도에 사심. 현재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계 유지 중. 빚은 3천만 원. 하지만 신용 등급은 정상. 꼬박꼬박 갚아왔으니까. 뭐예요? 다 알아봤어. 내가 너희처럼 허술하게 일 처리할 사람으로 보이냐?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럼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왜 그렇게 큰 돈을. 그 사람한테는 꿈이 있어. 꿈요? 응, 꿈. 너희한테는 없는 것. 민호가 딸을 똑바로 쳐다봤다. 수진아, 넌 언제부터 내 회사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냥 돈 벌려고 시작한 거지. 민수도 마찬가지고. 돈만 따라다니다가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 아빠, 그게 무슨. 나가. 오늘은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빠, 나가라고. 민호의 목소리에 수진이 움찔했다. 그녀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시작됐구나. 그는 생각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날 밤 민호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우리 아이들. 너무 늦기 전에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주고 싶어.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건물에 도착하자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사장님, 아까 한 분이 다녀가셨어요. 사장님 따님이라고 하시던데 되게 적대적이셨어요. 뭐라고 하던가 저한테 사기꾼 아니냐고 노인네 등쳐먹으려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러다가 사장님이 저 때문에 가족이랑 사이가 나빠지는 거 아닐까요? 차라리. 지은 씨. 민호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이건 예상했던 일이에요. 아니, 내가 원한 일이기도 하고. 네. 내 자식들에게 필요한 건 쓴 약이에요. 달콤한 말로는 절대 정신 못 차려요. 실제로 뭔가를 잃어봐야 정신을 차리죠. 민호가 웃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인테리어 업체 미팅이죠? 가볼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건물 건너편 카페에서 수진과 재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저 여자 절대 그냥 두면 안 돼. 수진이 이를 갈았다. 내 방법이 있어. 재훈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음흉하게 웃었다. SNS 시대에는 말이지 평판이 전부야. 저 여자 평판만 제대로 깎아놓으면. 민호와 지은의 조용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재훈이 동원한 SNS 인플루언서의 등장. 그리고 지은을 무너뜨리려는 자식들의 본격적인 방해 공작이 시작된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35년 건축가 경력에서 쌓은 네트워크와 지혜가 있다. 과연 누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 2주 후 서점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1층은 서가가 들어설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었고 2층은 아늑한 카페 분위기로 변신 중이었다. 지은은 매일 새벽 6시에 나와 밤 10시까지 일했다. 편의점 알바도 병행하면서 지은 씨, 오늘은 좀 쉬어요. 몸이 나만하질 않을 거예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빨리 오픈하고 싶어서요. 지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였다. 그때 현장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섰다. 손에는 고급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새로 생기는 독립서점이라면서요? 네, 그런데요. 지은이 경계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 전 서울라이프라는 온라인 매거진에서 왔어요. 요즘 독립서점 붐이잖아요. 취재 좀 하려고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서울라이프 에디터 김준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아직 오픈 전이라. 그래서 더 좋죠. 오픈 전 과정을 담으면 홍보에도 도움 될 거예요. 무료로 해드리는 거니까 손해볼 건 없으시잖아요. 지은이 민호를 쳐다봤다. 민호는 뭔가 깨름칙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어차피 숨길 것도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김준혁은 그날부터 일주일간 거의 매일 현장에 나왔다. 사진도 찍고 지은과 민호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 그런데 지은 씨, 투자자이신 강민호 사장님이랑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 우연히 이 건물 앞에서요. 우연히? 처음 보는 사람이 8억을 투자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건
혹시 특별한 관계신 건 아니고요?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요즘 그런 경우가 많아서요. 젊은 여성이 나이든 남성 투자자에게 나가세요. 민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취재는 여기까지입니다. 나가주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전 그냥 당신이 누구 사주를 받고 왔는지 다 알아요.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김준혁은 민호의 차가운 눈빛에 주춤하더니 결국 나갔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민호가 지은을 안심시켰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벌써 시작됐구나. 3일 후, 민호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김준혁이 운영하는 서울라이프에 기사가 떴다. 제목 독립서점의 어두운 이면. 50대 남성 투자자와 20대 여성의 수상한 동거. 기사는 교묘했다. 직접적인 거짓말은 없었다.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었다. 처음 만난 지 일주일 만에 8억 투자. 매일 함께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작업. 정확한 계약 내용은 비공개. 주변 상인들 두 사람 관계가 이상하다 증언. 기사 아래에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이거 전형적인 후원 관계 아님? 요즘 독립서점이 저런 식으로 생기는구나. 나이 차이 30살 키읔키읔키읔. 여자분 불쌍하다. 돈 때문에. 지은은 기사를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그녀의 손이 떨렸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계속해서 악성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민호가 달려와 지은의 스마트폰을 뺏었다. 보지 마세요. 하지만 사장님,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고소해야 해요. 알아요. 변호사한테 이미 연락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였다. 처음으로 손에 잡힌 기회였는데 이런 식으로 짓밟히는 것이 너무 억울했다. 민호는 지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지은 씨,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한 것도 올 거예요. 네, 내 자식들이에요. 저들이 이 짓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잔인해질 수 있어요. 특히 돈이 걸리면. 민호가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어요. 무기요? 진실이요. 그리고 민호가 천장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작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증거요. 그날 밤 수진과 재우는 집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며 환호했다. 맞지? 내가 뭘 했어? SNS는 진실 따위 중요하지 않아. 의혹만 제기하면 돼. 재훈이 기특한 표정을 지었다. 댓글 보니까 여론 완전히 나빠졌네. 이제 아버지도 정신 차리시겠지? 수진이 스마트폰을 들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려는 참이었다. 아빠, 이제 그만하시고.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다. 수진 씨, 재훈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오후경찰서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고소장 사본을 건넸다. 뭐예요? 수진이 서류를 받아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고소인은 강민호와 이지은이었다. 그리고 피고소인에는 수진, 재훈과 함께 김준혁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어떻게, 우리가 시킨 걸 어떻게 알았지? 재훈이 당황해서 중얼거렸다. 다음 날 오전 경찰서. 수진과 재훈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건너편에는 민호와 민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수진이 격하게 항의했다. 내가 뭘 했다고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떠 있었다. 재혼 김준혁 주녀가 부탁 하나만 들어줘. 우리 장인어른이 사기당하고 계셔. 김준혁 무슨 일인데? 재혼 20대 여자가 8억 뜯어내려고 접근했어. 기사 하나만 써줘. 그 여자 이미지 좀 깎아놓으면 돼. 김준혁 형님, 그건 좀. 재혼 500만 원 줄게. 아니, 1000만 원. 김준혁 알겠습니다. 화면은 계속 스크롤되었다. 수진과 재훈이 김준혁에게 지시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걸 어떻게... 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김준혁 씨가 전부 제출했어요. 본인은 사주받은 것뿐이니 선처해달라고.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설마 진짜로 우리를 고소했어? 당연하지.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친자식을 자식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짓 안 했겠지. 우리가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사기당하실까봐. 사기? 민호가 비웃었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네. 진짜 사기꾼이 누군지 거울 한번 봐라. 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지은 씨에 대한 신원 조회, 학력 확인, 경력 조회 전부 여기 있어.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3명이 검토했고 계약서는 공증까지 받았어. 그럼 더 이상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너희한테 보여주려고. 네. 제대로 된 투자가 뭔지, 사람을 믿는다는 게 뭔지, 그리고 민호가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뭔지 보여주려고.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고소는 취하 안 해.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첫째, 지은 씨한테 공개 사과. 둘째, 그 악성 기사에 대한 정정 기사. 셋째, 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앞으로 내 사업에 일체 간섭하지 말 것. 이 3가지 다 하면 고소는 취하해 주지. 아버지, 선택해. 24시간 준다.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저녁 서점 현장. 지은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악성 댓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은 씨, 민호가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고소는 취하할 거예요. 네. 왜요? 저들도 배워야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법을. 그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절대 다시는 이런 짓 못할 거예요. 민호가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낼 때가 됐네요. 본색이요? 내가 정말로 뭘 계획하고 있는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는 걸. 민호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지은 씨, 이거 보세요. 파일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낙후된 구도심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프로젝트. 지원금만 5억이에요. 지은의 눈이 커졌다. 5억요? 우리 서점이 이 동네 문화재생의 거점이 되는 거예요. 서점만이 아니라 주변 상권까지 살리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내가 30년 넘게 건축가로 살았어요. 인맥도 있고 노하우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가 지은을 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 같은 열정적인 파트너가 있으니까. 지은의 눈에 다시 불이 들어왔다. 해보고 싶어요. 꼭요. 그럼 준비합시다. 다음 주에 구청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을 꼬박 세워가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24시간 후 수진과 재우는 서점 현장 앞에 섰다. 손에는 사과문이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민호와 지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은 글쎄, 민호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지.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더 큰 사건이 터졌다. 민호가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이다. 일주일 후 밤 11시 민호의 집 현관문이 쿵쾅거렸다. 아버지, 문 열어요.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민호가 문을 열자 수진과 재훈, 그리고 아들 민수까지 세 사람이 현관에 서 있었다. 아버지, 집을 파신다고요? 우리 집을? 그래. 팔아. 왜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계획이 있어서. 무슨 계획이요? 민호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세 사람이 그를 에워쌌다. 도시재생 프로젝트. 서점을 중심으로 이 동네 전체를 문화지구로 만드는 거야. 구청 지원금 5억에 내 자본 10억을 더 투입해서. 10억요? 그럼 집까지 팔아서? 그래. 수진이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발. 제발이요. 그 집은 엄마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자란 곳이고요. 추억? 민호가 딸을 내려다봤다. 내가 정말 추억이 아까워서 그래? 아니면 15억짜리 자산이 날아가는 게 아까워서? 아버지, 솔직해져라. 내가 아까운 게 엄마의 추억이야, 돈이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이 답이었다.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직원으로. 세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서점에서요? 서점만이 아니야. 문화재단이 될 거야. 서점, 카페, 갤러리, 공연장, 도서관까지. 이 동네 전체를 변화시킬 프로젝트지. 민호가 일어서서 세 사람을 둘러봤다. 월급은 최저시급. 수습 기간 3개월. 그 기간 동안 제대로 일하는지 평가해서 정규직 여부를 결정할 거야. 그리고 상사는 설마 그 이지은이란 여자요? 재훈이 얼굴을 찡그렸다. 그래. 지은 씨가 이 프로젝트 총괄이사야. 너희는 그 밑에서 일하는 거지. 말도 안 돼요. 그럼 관두든지. 선택은 너희가 해. 민호는 차갑게 말했다. 24시간 준다. 내일 저녁 6시까지 답 안 오면 거절한 걸로 알겠어. 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민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섰다. 여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 애들이 스스로 선택해야 해. 돈을 택할지 아니면 진짜 가치를 배울 기회를 택할지.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5시 50분. 민호는 서점 현장에서 시계를 보고 있었다. 6시까지 10분 남았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정말 안 오시면 어떡하죠? 그럼 그걸로 끝이지. 더 이상 기회는 없어. 5시 55분, 5시 58분, 5시 59분, 그리고 정확히 6시. 현관문이 열렸다. 수진, 재훈, 민수 세 사람이 들어섰다. 그들의 손에는 이력서가 들려 있었다. 지원하러 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민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내일 아침 7시까지 출근해. 작업복은 여기 있어. 그는 세 벌의 낡은 작업복을 건넸다. 면접은 없나요? 면접은 3개월 내내 할 거야. 너희의 모든 행동이 면접이지. 민호가 지은을 봤다. 지은 이사님, 이 세 사람 교육 부탁합니다. 네, 사장님. 지은이 세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웠다. 내일부터 힘들 거예요. 각오하세요. 세 사람의 얼굴이 굳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진짜 교육이 시작된다. 돈이 아니라 땀으로 가치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거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낡은 건물에 붉은 빛이 물들었다. 새로운 시작의 색깔이었다. 다음 날 아침 6시 50분. 수지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이걸 해야 하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집 매각 절차를 시작했고 그녀의 회사는 다음 달이면 문을 닫을 판이었다. 샤워를 하고 옷장을 열었다. 평소 입던 명품 브랜드 옷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오늘은 그게 아니었다. 어제 받은 낡은 작업복. 이걸 정말 입어야 해? 수지는 작업복을 입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오전 7시 서점 현장. 세 사람이 도착했을 때 지은은 이미 현장에 나와 있었다. 좋아요. 딱 시간 맞춰 오셨네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오늘부터 각자 맡은 일을 할 거예요. 수진 씨는 1층 서가 설치 보조, 재훈 씨는 자재 운반, 민수 씨는 페인트 칠. 잠깐만요. 재훈이 손을 들었다. 저는 투자회사에서 10년 일한 사람이에요. 자재 운반이라니. 여기서는 경력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건 성실한 뿐이에요. 지은이 작업 장갑을 세 사람에게 던졌다. 시작하세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간. 늦으면 안 돼요. 첫날은 지옥이었다. 수지는 평생 망치를 잡아본 적이 없었다. 서가를 조립하는데 손가락을 찍기 일쑤였고 무거운 책장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아야.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지은이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저는 매일 해요. 지은의 차분한 대답에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수진 씨, 여기서는 반말 안 해요. 저도 이사고 당신도 수습 사원이에요. 존댓말 써주세요. 네.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재훈의 상황은 더 비참했다. 3층까지 자재를 나르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고됐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에서 시멘트 포대, 목재, 페인트통을 오르락 내리락 나르는 것은 지옥이었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재훈은 이미 탈진 직전이었다. 재훈 씨, 아직 반도 안 끝났어요. 지은이 체크리스트를 보여줬다. 이게 다 오늘 할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 저는 매일 이것보다 더 많이 해요. 혼자서. 민수는 페인트 칠을 맡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벽에 페인트가 고르게 발리지 않았고 여기저기 튀었다. 민수 씨, 그렇게 하면 다시 해야 해요.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완벽해야 해요. 이건 우리가 만드는 공간이에요. 대충 할 순 없어요. 지은은 단호했다. 민수는 몇 시간 공들여 칠한 벽을 다시 지워야 했다. 점심시간. 세 사람은 구석에 주저앉았다. 도시락을 먹을 기력도 없었다. 미치겠다. 진짜. 재훈이 신음했다. 아빠가 우릴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야. 수진이 물병을 들이켰다. 우리 진짜 3개월 버틸 수 있을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때 지은이 그들 앞에 섰다. 힘드세요?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손에 물집 생기고 허리 아프고 매일 밤 울었어요. 지은이 자신의 손을 보였다. 곳곳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근데 알았어요. 이 고통이 제 꿈의 일부라는 걸.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당신이나 할 소리죠. 재훈이 비꼬았다. 저희는 이미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 잃었잖아요. 지은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수진 씨 회사는 망하기 직전이고 재훈 씨는 이혼 위기고 민수 씨는 빚에 시달리고 계시죠.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당신이 뭘 안다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잃을 게 없었죠. 하지만 당신들은 달라요. 가진 걸 지키려고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지은이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여기서 배우세요. 맨바닥에서 뭔가를 만드는 게 뭔지. 그게 사장님이 당신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은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오후 5시. 첫날 작업이 끝났다. 세 사람은 좀비처럼 건물을 나섰다. 그때 민호가 나타났다. 수고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내일도 7시까지야. 지각하지 마. 민호는 그 말만 남기고 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지는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재우는 근육통으로 운전대를 잡기도 힘들었다. 민수는 페인트 냄새가 코에서 가시지 않았다. 3개월. 버틸 수 있을까? 2주 후. 놀랍게도 세 사람은 버텼다. 처음에는 매일 그만두고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나왔다. 수지는 이제 서가 조립이 제법 능숙해졌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고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다. 재훈의 몸은 단단해졌다.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며 자재를 나르다 보니 10kg이 빠졌다. 민수는 페인트 칠의 달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벽면이 고르고 깨끗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며 묘한 성취감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지은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지은이 혼자 남아서 설계도를 수정하는 모습을 봤다. 이사님, 아직 안 가세요? 아, 수진 씨. 네, 좀 더 있어야 해요. 내일 구청 중간 점검이 있거든요. 혼자서요? 네. 수지는 망설이다가 물었다. 도와드릴까요? 지은이 놀란 눈으로 수진을 봤다. 진심이에요? 네. 건축은 모르지만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드는 건 좀 해봤거든요. 정말요? 두 여자는 그날 밤 11시까지 함께 작업했다. 지은이 설계 내용을 설명하면 수진이 그걸 보기 좋게 자료로 만들었다. 수진 씨, 진짜 잘하시네요. 이런 거라도 해야죠. 제가 여기서 도움이 되려면. 작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사님, 솔직히 저희 때문에 힘드셨죠? 솔직히? 네. 지은이 피식 웃었다. 처음에는 왜 사장님이 자식분들을 여기 데려오셨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방해만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뭘요? 사장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뭘 찾고 있는지.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걸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3주차 금요일. 재훈이 자재를 나르다가 실수로 페인트통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페인트가 쏟아졌다. 아씨. 그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다. 지은이 볼까봐 걱정됐다. 그때 민수가 다가왔다. 매영, 빨리 치워야죠. 어떻게? 제가 알아요. 페인트는 제 전문이니까. 두 사람은 함께 페인트를 닦아냈다. 민수야. 네. 고맙다. 뭐가요? 저희끼리 서로 도와야죠.
재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 몇 년간 처남을 한 번도 민수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는 것을. 항상 야 또는 너였다. 민수야 미안하다. 네, 뭐가요? 그냥 그동안 여러 가지로. 민수는 매형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저도요, 매형. 저도 미안해요. 두 남자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다. 한 달째 되는 날, 민호가 현장에 왔다. 그는 놀라운 광경을 봤다. 세 사람이 지은과 함께 웃으며 일하고 있었다. 재훈이 무거운 책장을 나르자 수진이 방향을 안내하고 민수가 페인트 칠하는 곳을 지은이 꼼꼼히 체크했다. 한 달 전에 삭막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사장님, 지은이 민호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어떠세요? 많이 바뀌었죠? 공간도 바뀌었지만 사람들도 바뀌었네요. 네. 처음엔 정말 걱정했는데 지금은 좋은 팀원들이에요. 민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생하셨어요, 이사님. 아니에요. 제가 더 배웠어요. 점심시간 5사람이 함께 도시락을 먹었다. 아버지, 다음 주에 구청 최종 프레젠테이션이죠? 수진이 물었다. 응. 제가 자료 준비 도와드릴게요. 제 전문이니까. 그럼 저는 3D 모델링 돌려볼게요. 요즘 배우고 있거든요. 민수가 거들었다. 저는 재무계획서를 검토하겠습니다. 투자회사에서 익혔으니까. 재훈도 자원했다. 민호는 자식들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애들아. 그 고맙다는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구청 대회의실, 민호와 지은, 그리고 세 자식이 함께 앉아 있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최종 심사는 총 5개 팀이 경쟁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다. 1위 팀에게는 5억 지원, 2위는 3억, 3위는 1억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20분, 질의응답 10분입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경쟁이 세네요. 다른 팀들도 준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도 준비했잖아. 민호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희들이 만든 자료 정말 훌륭하더라. 정말요? 응. 30년 건축가 생활하면서 본 프레젠테이션 중 최고야.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버지에게 칭찬받은 게 얼마만인지. 프레젠테이션 당일 5개 팀이 차례로 발표했다. 모두 준비를 잘해왔다. 1번 팀 대형 건설사 주도, 호텔형 복합문화공간. 2번 팀 유명 건축가, 현대식 아트센터. 3번 팀 지역 상인회, 전통시장 리모델링. 4번 팀 강민호 팀. 다음 강민호 대표님 팀 발표하시겠습니다. 민호가 단상에 섰다. 하지만 발표를 시작한 건 지은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이사 이지은입니다. 프로젝터에 이미지가 떴다. 낡은 건물의 비포 사진이었다. 이 건물은 30년간 방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아름답게 변신한 건물의 3D 이미지였다. 민수가 밤새워 만든 것이다. 단순한 서점이 아닙니다. 이곳은 이 동네 사람들의 거실이 될 겁니다. 지은의 발표는 열정적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건물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 공간에서 만들어질 이야기들을 설명했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책을 읽고 어르신들이 커피 마시며 대화하고 청년들이 소규모 공연을 하고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하는 심사위원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때 수진이 단상으로 나왔다. 수익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만든 재무계획서는 완벽했다. 5년간의 손익 예측, 위험 요소, 대응 방안까지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었다.
재훈이 이어받았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입니다. 그가 제시한 데이터는 놀라웠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주변 상권이 30% 활성화되고 일자리 50개가 창출될 거라는 계산이었다. 마지막으로 민호가 마무리했다. 저는 30년간 건축가로 살았습니다. 많은 건물을 지었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작품이 될 겁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꿈입니다. 잃어버린 꿈을 되찾고 새로운 꿈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는 지은과 자식들을 돌아봤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제 자식들에게 가장 큰 유산을 남기게 됐습니다. 돈이 아니라 함께 뭔가를 만드는 기쁨이라는 유산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심사위원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축하드립니다. 강민호 대표님 팀이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은이 비명을 질렀다. 사장님, 됐어요. 우리가 1위예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환호했다. 수진이 지은을 껴안았고 재훈과 민수가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다. 민호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그날 저녁 5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공사장 근처 허름한 중국집이었다. 건배. 5개의 소주잔이 부딪혔다. 아버지, 죄송해요. 갑자기 수진이 말했다. 그동안 아버지를 사람이 아니라 ATM처럼 생각했어요. 돈만 나오는 기계처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여기서 일하면서 알았어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뭔가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뭘 하셨는지. 재훈도 고개를 숙였다. 저도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탐욕스러웠습니다. 저도요, 아빠. 민수도 울먹였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자식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근데 아버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집은 정말 파실 거예요? 응. 알겠어요. 아버지 결정을 존중할게요. 수진의 대답에 민호는 놀랐다. 예전 같았으면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텐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엄마 물건들 버리지 마세요. 제가 보관할게요. 그리고 가끔 같이 보면서 엄마 얘기해요.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그러자. 2주 후, 집 매매가 완료됐다. 12억. 민호는 그 돈으로 2가지 일을 했다. 첫째, 프로젝트에 10억 추가 투입. 둘째, 나머지 2억은 법인 명의로 적립. 미래를 위한 준비금. 아버지, 이제 어디서 사실 거예요? 서점 3층에 작은 방 하나 만들어 놨어. 거기서 살면 돼. 네. 농담이야.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 얻었어. 나 혼자 살기엔 그걸로 충분해. 수진이 울먹였다. 아버지,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미안할 것 없어. 난 행복해. 정말로. 민호는 진심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새로 얻은 원룸에 앉아 있었다. 작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지은에게서 온 문자였다. 사장님, 내일 자재 배송 온대요. 드디어 서가가 들어와요. 설레요. 민호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나도 설레요. 내일 봐요. 그리고 아내 사진을 꺼내 들었다. 여보, 봤지? 애들이 변했어. 진짜로.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애들이 진짜로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민호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법인 서류가 들어 있었다.
주식회사 북토피아 이사 명단. 대표이사 이지은, 이사 강수진, 우재훈, 강민수, 회장 강민호. 다음 주에 발표할 거야. 얘들 반응이 궁금한데. 민호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주 월요일. 민호가 현장에 모두를 소집했다. 다들 모였죠?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5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지난 3개월 여러분 모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수진, 재훈, 민수, 민호가 3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다. 너희는 수습 기간을 무사히 통과했어. 정말요? 수진이 눈을 반짝였다. 그래. 그래서 오늘부터 너희는 정규직이야. 그리고 민호가 서류를 꺼냈다. 이 회사의 이사가 됐어. 네. 3사람이 동시에 소리쳤다. 주식회사 북토피아. 우리 프로젝트의 정식 회사명이야. 지은 씨가 대표이사, 너희 셋이 이사진이고 난 회장이야. 하지만 우리가 이사라니. 너희가 만들 자격 있어. 지난 3개월 동안 증명했잖아. 민호가 주식 배분 내역을 보여줬다. 강민호 40%, 이지은 30%, 강수진 10%, 우재훈 10%, 강민수 10%.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이제 이 회사는 우리 5명의 것이야. 수진이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울지 마. 이건 공짜가 아니야.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해. 민호가 엄격하게 말했지만 눈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더요? 다음 달부터 월급 올려줄게. 최저 시급에서 업계 평균으로. 와, 민수가 환호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져. 각자 부서를 맡아야 해. 수진이는 기획이사, 재훈이는 재무이사, 민수는 디자인이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3사람이 일제히 대답했다.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아니 회장님, 감사합니다. 뭐가?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도, 이분들을 변화시킨 것도, 나도 고마워요. 내가 잃어버렸던 걸 찾게 해줘서. 그날 저녁, 수지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3개월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달랐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다. 명품 옷 대신 작업복이 익숙해졌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예전에 공허하고 불안한 눈빛 대신 이제는 무언가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나 달라졌네. 그녀는 웃었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회사 단체 채팅방이었다. 지은 내일 서가 배치 회의 10시. 다들 아이디어 준비해 오세요. 민수 저 이미 스케치 10개 그렸어요. 키읔키읔. 재훈 저는 예산안 만들었습니다. 수진 나는 SNS 마케팅 전략 짰어요. 내일 발표할게요. 민호는 그 대화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가족이 됐구나.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빛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다. 가장 큰 시험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건설 현장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50대 중반 값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찬 남자. 강민호 회장님 계신가요? 누구시죠? 지은이 경계하며 물었다. 저는 대한건설 이병철 전무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다. 회장님께 사업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제안인데요? 이 프로젝트 우리 회사가 인수하고 싶습니다. 가격은 30억. 어떻습니까? 30억. 그들이 투자한 금액의 2배였다. 민호와 자식들 앞에 거대한 유혹이 다가오고 있었다.
대한건설 이병철 전무는 회의실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30억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투자한 금액의 거의 2배죠. 나쁘지 않은 제안 아닙니까? 민호, 지은, 그리고 세 자식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 프로젝트를 인수하고 싶으신 거죠?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지역이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1년 후 지하철이 연장되고 대형 쇼핑몰이 들어올 예정이죠. 이 땅값이 3배는 오를 겁니다. 이 전무가 자료를 펼쳤다. 우리는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 복합상업시설을 지을 겁니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만들던 서점은요? 없어지겠죠. 솔직히 서점으로는 돈이 안 됩니다. 이 전무의 직설적인 답변에 지은의 얼굴이 굳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3개월 고생하고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강민호 회장님 지분이 40%니까 12억. 이지은 대표님은 9억. 나머지 분들도 각각 3억씩. 숫자가 공기 중에 떠올랐다. 12억, 9억, 3억. 24시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답변 주시면 됩니다. 이 전무는 명함을 남기고 떠났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날 저녁 5사람은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집에 가서 각자 생각해보자. 내일 아침에 다시 모여서 얘기하자. 네, 회장님. 다들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장을 떠났다. 수진의 집. 수진은 소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3억? 3억이면 회사 빚을 다 갚고도 1억은 남는다. 새로 시작할 수도 있다. 여보,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물었다.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3개월 일하고 3억이면 대박이잖아. 하지만 수진의 머릿속에 지난 3개월이 스쳐갔다. 첫날 망치질하다 손가락 찢던 일 지은과 밤새 자료 만들던 일 서가가 완성됐을 때의 감격. 3억으로 저걸 살 수 있을까? 재훈의 서재. 재훈은 노트북으로 주변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고 있었다. 지하철 연장, 대형 쇼핑몰. 정말로 땅값이 오르겠네. 숫자만 보면 명확했다. 지금 파는 게 이득이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렸다. 내가 처음으로 이룬 건데. 이사라는 직함, 정규직이라는 지위, 동료들의 인정.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 민수의 원룸. 민수는 그동안 그린 디자인 스케치들을 펼쳐놓고 있었다. 서점 로고, 인테리어 컬러 배합, 북카페 메뉴판 디자인. 그의 손때가 묻은 작품들이었다. 3억 받고 이걸 버릴 수 있을까? 민수는 첫 월급 받던 날을 떠올렸다. 얇은 봉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자신의 땀으로 번 첫 돈. 3억이 뭐가 중요해. 난 이미 더 큰 걸 받았는데. 지은의 원룸. 지은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9억. 아버지의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이었다. 평생 일해도 벌기 힘든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책상 위에는 서점 오픈 일정표가 놓여 있었다. 2주 후 오픈 예정. 그녀가 평생 꿈꿔온 순간이었다. 강민호 회장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혼자 결정할 수 없어. 회장님께 의지하면 안 돼. 민호의 원룸. 민호는 홀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드디어 왔구나. 마지막 시험이.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탁자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여보, 애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는 아내의 미소에서 답을 읽었다. 믿어봐. 우리 아이들을. 다음 날 아침 9시 5사람이 회의실에 모였다. 모두 밤을 설친 얼굴이었다. 자, 각자 생각을 말해볼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무거운 침묵. 그때 수진이 손을 들었다.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 수진이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반대합니다. 뭐? 재훈이 놀라서 아내를 쳐다봤다. 3억이면 우리 회사 빚 다 갚을 수 있어. 왜 반대해? 빚은 내가 다시 갚으면 돼. 천천히.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난 3개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의미 있었어.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돈으로 그걸 팔 수는 없어. 미안해, 여보. 나 욕심쟁이가 됐나 봐. 3억보다 더 큰 걸 원하게 됐어. 재호는 아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반대야. 정말? 응. 사실 나도 밤새 생각했어. 10년 동안 투자회사에서 일하면서 숫자만 봤어. 수익률, 이자율, 배당금. 근데 여기서는 달랐어. 재훈이 굳은 살 박힌 자기 손을 봤다.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기쁨을 알았어. 그게 3억보다 가치 있더라. 민수가 박수를 쳤다. 매형, 멋있어요. 민수 너는? 저요? 당연히 반대죠. 민수가 활짝 웃었다. 전 이제 겨우 디자이너 이사가 됐는데 벌써 그만둘 수 없죠. 제가 디자인한 서점이 문 여는 거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고 와 예쁘다라고 말하는 거 듣고 싶다고요. 세 사람이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이제 남은 건 지은이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지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9억이 정말 필요해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다. 아버지 빚도 갚아야 하고 제 미래도 준비해야 하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기회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수진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이사님. 하지만 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울고 있었지만 빛나고 있었다. 그래도 전 반대해요. 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회장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꿈이 뭔지, 땀 흘려 일하는 게 뭔지. 지은이 민호를 봤다.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저를. 이제 제가 그 믿음을 배신할 순 없어요. 그녀가 주먹을 쥐었다. 우리 서점 꼭 성공시킬 거예요. 30억, 아니 100억짜리 가치로 만들어낼 거예요.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여러분.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회장님도 반대하시는 거죠? 지은이 물었다. 당연하지. 난 처음부터 팔 생각 없었어. 민호가 웃었다. 이건 마지막 시험이었어. 너희가 정말로 변했는지, 돈보다 중요한 걸 알게 됐는지 확인하는. 그럼 처음부터, 그래. 난 너희를 믿었어. 그리고 너희는 내 믿음에 보답했어.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네 사람을 껴안았다. 우리 함께 해내자. 이 프로젝트를 대한민국 최고의 서점으로 만들자. 네. 5사람의 함성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30분 후. 민호는 이병철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무님 강민호입니다. 아, 회장님. 결정하셨습니까? 네. 제안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 전무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다. 30억을 거절하신다고요? 정말로? 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해낼 겁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는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호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공사가 한창인 건물이 보였다.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보이는구나. 2주 후 드디어 오픈 준비가 끝났다. 1층 서점에는 수천 권의 책이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민수가 디자인한 서간은 세련되면서도 따뜻했다. 2층 카페는 아늑했다. 큰 창을 통해 햇살이 들어오고 편안한 소파에서 책을 읽을 수 있었다. 3층 갤러리는 작지만 품격 있었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공간이었다. 와, 수진이 완성된 공간을 보며 탄성을 질렀다. 우리가 이걸 만들었어? 응, 우리가 만들었어. 민호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게 바로 진짜 유산이야. 돈이 아니라 함께 만든 무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 아빠, 수진이 아버지를 껴안았다. 사랑해요. 그동안 못한 말인데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 오픈 전날 밤 5사람은 텅 빈 서점에 둘러앉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내일이면 진짜 오픈이네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떨려요.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죠? 올 거야.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진심을 담았으니까 그 진심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야. 회장님, 재훈이 손을 들었다.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말해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재훈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장인어른이 사기당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유산이 날아간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었다. 진짜 유산이 뭔지 이제 알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이런 거였네요. 함께 일하는 법, 꿈을 이루는 법, 진짜 가치가 뭔지. 저도요. 민수도 손을 들었다. 전 평생 아빠한테 용돈만 받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당당한 이사예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사는 어른이고요. 나도 미안해, 애들아. 민호가 말했다. 너희한테 돈만 줬지 정작 중요한 걸 안 가르쳐 줬어.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지. 아니에요, 아빠. 지금이라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 웃었다. 지은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말해봐, 이사님. 저는 회장님을 처음 봤을 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은이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 본 사람한테 8억을 투자하겠다니. 근데 이제는 알아요. 회장님이 투자하신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 그녀가 민호를 봤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3분도 함께 구해주신 거죠. 가족을.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민호가 일어서서 5개의 컵에 물을 따랐다. 내일의 성공을 위해 건배하자. 5개의 컵이 부딪혔다. 건배. 오픈 당일 오전 10시. 북토피아라는 간판에 불이 들어왔다. 민수가 디자인한 로고가 햇살 아래 빛났다. 오픈합니다. 지은이 문을 열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사진보다 100배 나은데? 이 서가 디자인 누가 한 거예요? 완전 센스 있어요. 첫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수지는 안내 데스크에서 사람들을 맞이했다. 그녀가 만든 회원 가입 시스템은 효율적이었다. 재호는 2층 카페에서 재고를 관리했다. 그의 꼼꼼한 성격이 빛을 발했다. 민수는 3층 갤러리에서 전시 설명을 했다.
그의 열정적인 설명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지은은 1층 서가 사이를 누비며 손님들에게 책을 추천했다. 이 책 재미있어요? 네. 제가 직접 읽어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민호는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 것만 같았다. 여보, 봤어? 우리 애들 저렇게 컸어. 오후 2시. 점심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끊이지 않았다. 대표님, 1층 책이 벌써 50권이나 팔렸어요. 민수가 신나서 보고했다. 카페 매출도 예상의 2배예요. 재훈도 환호했다. SNS 실시간 검색어 10위에 북토피아 올랐어요. 수진이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지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숫자들을 확인했다. 정말이네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저녁 7시. 영업이 끝나고 5사람은 탈진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힘들다. 진짜. 민수가 신음했다. 하지만 재밌었어. 수진이 웃었다. 맞아요. 완전 재밌었어요. 지은도 동의했다. 오늘 매출 집계 나왔습니다. 재훈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책 판매 320만 원, 카페 280만 원, 갤러리 굿즈 50만 원, 총 650만 원. 와, 모두가 환호했다. 첫날 치고 대박인데요? 이 정도면 1년 안에 손익분기점 넘어요. 재훈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들 고생 많았어.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뭐 먹고 싶어? 고기. 민수가 외쳤다. 고기 좋지. 고깃집에서 5사람은 삼겹살을 구우며 웃고 떠들었다. 아까 그 할머니 보셨어요? 책 10권이나 사가셨어요. 저기요, 여기 자주 올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민수 형 디자인 칭찬하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수진 누나가 추천해준 책 너무 좋다고 후기 남긴 사람도 있었어요. 행복한 대화가 오갔다. 그때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줄 게 하나 더 있어. 또요? 응. 민호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봉투를 열자 서류가 들어 있었다. 주식 양도 계약서. 이건 내 지분 40% 중에서 10%를 너희 셋에게 나눠줄 거야. 각각 3.3%씩. 아빠, 그럼 아빠는? 나는 30%만 가지면 돼. 충분해. 민호가 웃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이 주식은 팔 수 없어. 무조건 회사를 위해서만 써야 해. 배당금도 재투자하고. 아빠, 그리고 이 회사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계속 유지되도록 너희가 책임져야 해. 알겠지? 세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진짜 유산이야. 민호가 천천히 말했다. 돈도 중요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야. 함께 만든 무언가, 함께 키워가는 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가치들. 회장님, 지은이 손을 들었다. 저도 제 지분 5%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요. 독서 장학재단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네. 제가 받은 걸 돌려주고 싶어요. 민호가 지은을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이사님. 정말 잘 컸어요. 1년 후, 북토피아는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하루 방문객 500명, 월 매출 1억, 직원 15명.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사람들의 거실이 되었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책을 읽고 어르신들이 커피 마시며 이야기하고 청년들이 소규모 공연을 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서점에 나와 책을 정리했다. 회장 타이틀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 할아버지, 단골 아이가 달려왔다. 오늘은 어떤 책 읽을 거니? 공룡책이요. 민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서가로 향했다. 어느 주말 오후, 민호는 3층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었다. 이번 전시는 우리 동네 이야기였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중 한 사진이 민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북토피아 건물의 변천사를 담은 사진이었다. 낡고 을씨년스러웠던 건물이 점점 변해가는 과정이 타임랩스로 담겨 있었다. 회장님, 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사진 제가 찍은 거예요. 첫날부터 오픈까지. 예뻐요. 이 건물만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변했죠? 지은이 민호 옆에 섰다. 수진 이사님은 이제 기획 전문가가 됐고 재훈 이사님은 카페 프랜차이즈 제안도 받았어요. 민수 이사님 디자인은 잡지에도 실렸고요. 너는? 저요? 저는. 지은이 미소 지었다. 제 꿈을 이뤘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서점을 만들었어요. 이것보다 더 바랄 게 없어요. 민호가 지은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마워요. 내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점 앞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예전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저녁, 민호의 원룸. 민호는 혼자 소주를 마시며 아내 사진을 보고 있었다. 여보, 다 끝났어.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르겠네. 그는 웃었다. 애들이 정말 많이 컸어. 수진이는 이제 당당한 기획자고, 재훈이는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됐고, 민수는 자기 길을 찾았어. 민호가 소주잔을 들어 사진에 바쳤다. 당신 목까지 건배할게.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아빠. 문을 열자 세 자식이 서 있었다. 손에는 치킨과 맥주가 들려 있었다. 혼자 술 드신다고 들었어요. 같이 드시게요. 어떻게 알았어? 지은 이사님이 알려주셨어요. 네 사람은 좁은 원룸 바닥에 둘러앉았다. 아빠, 오늘 좋은 소식 있어요. 수진이 말했다. 구청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올해의 도시재생 모범 사례로 선정했대요. 상금 1억이래요. 진짜? 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온대요. 대단한데? 민호가 자랑스럽게 웃었다. 그리고요. 민수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대형 서점 체인에서 우리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어요. 계약금만 5천만 원이래요. 저도 있어요. 재훈이 서류를 펼쳤다. 투자사에서 북토피아 모델로 프랜차이즈 제안이 왔어요. 전국에 10개 지점 낼 수 있대요. 민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너희들 정말 대단하구나. 아빠 덕분이에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가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뭔데? 돈은 도구일 뿐이라는 것. 진짜 가치는 우리가 만드는 거라는 것. 재훈이 소주잔을 들었다. 장인어른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나도 사랑한다, 사위. 민수도 잔을 들었다. 아빠 앞으로 30년 더 같이 일해요. 우리 회사 키우면서. 30년?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살아야죠. 손주들한테도 가르쳐 주셔야죠. 할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모두가 웃었다. 4개의 잔이 부딪혔다. 건배. 2년 후 북토피아는 전국 7개 지점으로 확장되었다. 본점은 여전히 이 동네에 있었고 민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출근했다. 어느 봄날 아침 민호는 서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돈도 있고
건강도 괜찮고 자식들과도 화목하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했어. 자식들에게 진짜 유산을 남겼다. 돈이 아니라 가치를. 할아버지, 민수의 아들이 달려왔다. 5살배기 꼬마였다. 할아버지, 책 읽어주세요. 그래, 뭐 읽을까? 꿈나무 이야기요. 민호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펼쳤다. 옛날에 작은 씨앗이 있었단다. 그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서점 안에서는 수진이 새로운 기획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2층 카페에서는 재훈이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었다. 3층 갤러리에서는 민수가 새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은은 홀을 누비며 손님들에게 책을 추천하고 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꿈. 이것이 강민호가 자식들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 5년 후 민호의 회고. 민호는 이제 70이 넘었다. 회장직은 지은에게 물려주고 그는 명예회장이 되었다.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명예회장님, 북토피아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는 가치를 만들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의미 있는 경험을. 돈은 그 결과로 따라온 거죠. 자녀분들과의 갈등을 극복한 비결은요? 진짜 유산이 뭔지 보여줬어요. 민호가 미소 지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함께 만든 무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북토피아 본점이 보였다.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제 아내가 명을 다했을 때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의 눈이 반짝였다. 잃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진짜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북토피아 10주년 기념식. 민호는 단상에서 연설하고 있었다. 10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자식들의 신뢰도 잃었죠. 그가 청중을 둘러봤다. 수진, 재훈, 민수, 그리고 지은이 앞줄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한 젊은 여성을 만났고 그녀를 통해 꿈이 뭔지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할 수 있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유산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가치, 함께 나누는 꿈,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지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호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수진이 꽃다발을 건넸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로. 나도 고맙다 딸아. 가족들이 민호를 둘러싸고 포옹했다. 그 순간 민호는 느꼈다. 여보 봤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컸어.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아이들로. 하늘에서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민호도 웃었다. 행복한 미소였다. 20년 후 민호는 90살이 되었다.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매주 서점에 나왔다. 북토피아는 이제 전국 50개 지점, 해외 5개 지점을 둔 대기업이 되었다. 수지는 대표이사가 되었고 재훈은 CFO, 민수는 CCO였다. 지은은 이사회 의장이었다. 그리고 손주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와 일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손주에게 물었다. 너는 왜 이 회사에 들어왔니? 돈 벌려고요. 손주의 솔직한 대답에 민호가 웃었다. 좋아. 정직하구나. 그럼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뭐요? 돈보다 중요한 것. 내 엄마도 삼촌도 고모도 배운 것. 민호가 서점을 둘러봤다. 진짜 가치가 뭔지,
손주의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유산은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이다. 돈이 아니라 가치로. 이 이야기는 돈과 가치, 가족과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지혜와 가치관입니다. 모든 부모와 자식들이 이 진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